혹시 옆집에서 넘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그 냄새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진 이웃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반복적인 피해와 객관적인 증거만 쌓이면 실제로 이웃에게 미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도형 구조의 아파트가 많은 만큼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민원은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들어오는 단골 민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입주민이 어떤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관리사무소는 나중에 소송에 휘말렸을 때 자신들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 역시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대 흡연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웃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신체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이웃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쳤다는 사실관계가 불법 행위, 성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는 간접 흡연의 방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이 경우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피해를 준 입주자는 이런 권고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주체는 필요하다면 예방이나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조문만으로는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관계 조사와 권고까지이고, 흡연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최근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서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가 입주하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옆집에서 세대 내부와 발코니를 통해 피우는 담배 연기가 벽통과 발코니를 타고 부부의 집안으로 꾸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임신 중이던 아내는 지속적인 간접 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TA지와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2026년 4월 확정된 판결에서 반복적인 세대흡연이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산부인 아내에게는 건강상 위험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00만원, 남편에게는 50만원, 합계 150만원의 미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금액을 받았다는 점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공동주택 간접 흡연에 대한 최초의 배상 판례라고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2016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2016가단 EC945 사건에서 층간흡연으로 미자료 100만원을 인정한 선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최초 여부보다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는 점,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민원기록과 경비원 근무일지가 승소의 핵심 증거로 쓰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이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 근거로 삼았는지 아니면 원고 측 주장 근거로만 제시됐는지는 보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판결과 2016년 판결의 항소나 상고 여부까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일시와 피해 세대, 민원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라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흡연 세대에는 서면으로 권고 통지를 하되 권고일자와 내용, 통지 방법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부터 권고까지의 전 과정을 경비원 근무일지를 포함해 장기간 문서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민원 기록과 근무일지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주민이라면 이런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맡은 날짜와 시간, 정도를 그때그때 피해일지로 기록하시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남겨두세요. 민원을 넣을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정비원 근무일지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따라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공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주체가 흡연 세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현재 없고 몇 번 민원에 넣었는지보다는 피해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대 내 흡연 그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반복적인 피해와 기록이 쌓이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접수와 조사, 권고, 기록이라는 4단계를 놓치지 않고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